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메네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국민은 두려움을 넘어섰고 슬픔을 짓밟을 수 없는 결의로 바꾸었습니다. 새로 나온 한 보고에 따르면 이란에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복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지 기술적 세부 사항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슬람 공화국의 통제 장치가 균열을 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정권은 올해 안에는 여전히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으로 넘어가면 이전처럼 권력과 내부 결속 그리고 사회 통제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쇠약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옛질식 결정 하나하나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훨씬 더 격렬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제 숫자는 수천 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손에 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지만 피가 흘러도 이란 사람들은 여전히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재자에 맞서는 구호를 외치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침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상실의 고통과 분노는 점차 굳어져 새로운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하게 출국한 한 이란 의사가 2026년 초 시위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을 전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파한의 여러 거리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픽업 트럭에 중기관총 DCSK를 탑재해 돌아다니며 사격하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테헤란에서 그는 수술실에 있었지만 금요일 이스파한에서는 그것이 확실히 DCSK의 화력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이 장착되어 도로 위에서 직접 발사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파괴의 정도는 도시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신호등 기둥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하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정부 건물, 경찰서, 지방행정기관은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준 사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를 숨기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에게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폭력이 갑작스럽게 치솟은 시점이 보안군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은 전시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됐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탄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관리는 토요일에 거리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나오면 목숨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사의 말대로 그 경고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조차 봐주지 않았습니다. 시위대가 아니어도 총에 맞을 수 있었고 그저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됐습니다. 국영방송은 거리에서 총에 맞은 아이 곁에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보냈는데 이는 폭력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행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사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조차 경악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자동 사격을 허용하느냐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격장에서도 자동 사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상치료 현장에서 드러난 양상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보여줍니다. 복부와 흉부를 겨냥해 쏘고 군중을 향해 무차별로 난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곳 경찰 교육 교범에는 전혀 없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의류 체계는 한계까지 몰렸습니다. 단 24시간 동안 그는 대략 300통에서 500통의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는 뜨거워져서 3번이나 충전해야 했다고 합니다. 감시를 우려해 사람들은 암호 같은 말로 대화했습니다. 납탄에 의한 상처의 경우 의사는 감염을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로도 찾기 어렵고 공항 검색기에서도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상자는 16살에서 70살까지 넓게 분포했지만 주로 18살에서 28살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야간 근무 한 번에 납탄이 얼굴에 직격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 8구가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시신도 많았습니다. 그런 폭력 속에서도 시위대는 비범할 정도의 용기를 보였습니다. 하메네이를 타도하라는 구호가 공공연히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용기는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 의사는 분노와 절망이 너무 깊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총에 맞을 위험이 10%나 되더라도 감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제거하기만 하면 하메네이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 그리고 유럽의 분석가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함께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생존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내부의 단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만도 아니고 경제만도 아니며 외교나 제재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IRGC로 모입니다. IRGC가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거부하기만 해도, 일부가 균열을 내기만 해도, 지휘관들이 정권을 구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구하기로 선택하기만 해도 이슬람 공화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후 최악의 시위 물결을 겪고 있으며 5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제는 멈추지 않고 추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약 40%입니다. 실업은 급등했고 리알화는 붕괴했습니다. 안보전선에서는 이스라엘이 연속적으로 비밀 타격을 가해 이란 군과 핵 프로그램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권력 상층에서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86살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혼란 위험이 커졌습니다. 한편 IRGC는 경제 약 60%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 구성원들 자체도 위기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누구나 한 가지 냉혹한 사실을 이해합니다. IRGC가 단 48시간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989년의 루마니아나 2011년의 이집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은 공황에 빠져 미국과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고 IRGC가 균열을 내면 내전까지도 위협합니다. 그들은 끝이 거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끝은 병영에서 시작되며 IRGC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IRGC 안에서 지금의 질문은 더 이상 충성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중동 분석가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보낸 한 직설적 메시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RGC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세력 중 하나이며 과거 여러 차례 그를 암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협상은 해를 끼칠 시간을 늘릴 뿐이고 그들의 약속에는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그들은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여성과 아이들에게 직사로 총을 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시위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희망을 밝히고 엄청난 고통이라는 대가를 알면서도 수만 명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고 가장 잔혹한 정권 중 하나를 끝낼 드문 기회이며 이란 국민과 미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 심지어 수십억 명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고한 대통령의 구조 속에서 세계의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펜타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타격 옵션들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언론발 소식통들에 따르면 펜타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전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이란 대응 옵션 목록을 올렸습니다. 이 선택지들은 제한적 공습에 그치지 않고 핵시설 타격 가능성, 탄도미사일 관련 목표, 그리고 테헤란의 권력기구를 마비시키기 위한 비전통적 조치들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미 국방 당국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더 좁은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즉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이란 전역으로 확산된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이란의 국내 치안 시스템을 겨냥한 정밀 타격입니다. 이 옵션들의 핵심 목표는 전면전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지휘, 통제, 탄압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공군력과 장거리 미사일 전력 외에도 미국 군사 기획자들은 사이버 작전과 심리전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통신정보 체계, 지휘 구조,
그리고 이란 국영 매체를 붕괴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방당국은 이런 도구들이 전통적 군사행동과 병행되어 전개될 수도 있고 심지어 현대적 통합작전의 틀 안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어떤 디지털 인프라가 표적이 될지 국영 매체를 겨냥한 심리전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옵션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군사 수단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외교가 언제나 최우선 선택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이 공개적으로 내놓는 강경 발언은 워싱턴이 비공개 채널로 받는 메시지와는 크게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미국 측 특사 스티브에게 먼저 연락해 직접 협상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잠재적 회담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테헤란이 압박을 낮추려 하면서도 진지한 협상보다는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계속 살해한다면 미국이 개입해 가장 아픈 지점을 매우 강하게 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이 이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전략적 관계이지만 공동 방위는 없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모스크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과 정밀 자폭 UAV를 러시아에 판매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계약 총가치는 약 27억 달러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F-360 수백 기, 다른 단거리 미사일 약 500기, 그리고 방공체계용 방공미사일 약 200기가 포함됩니다. 이란은 또한 수백만 발의 탄약과 포탄을 제공했으며 추가 물량이 계속 배송되면서 실제 수치는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은 정밀 자폭 UAV 샤헤드 136과 기술을 이전해 러시아가 이를 자국 내에서 계란2라는 이름으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2023년 초 약 17억 5천만 달러 규모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합하면 2021년 말 이후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의 군사 장비에 4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서방의 강력한 제재와 격렬한 대치 속에서 양국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란이 2025년 1월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문서는 공동 방위 조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스크바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을 받았을 때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제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란과 인도를 잇는 무역 노선을 추진했고 금융은행 협력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받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동맹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고 이후 유럽연합 정보기관이 그 이전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국방부가 부인했음에도 한 이란 의원은 테헤란이 무기 판매로 외화를 벌고 모스크바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를 우회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푸틴은 이란이 열이틀 동안 집단 공격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분석가들은 결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를린 장벽의 순간이 이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이 붕괴하며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베를린 장벽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기둥인 석유가 깊은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더 이상 오펙의 최상위 수출국도 아니고 시장을 조절하는 생산자 역할도 더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2025년 12월의 수치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생산은 하루 약 10만 배럴 감소했고 이는 베네수엘라와 함께 전반적 하락 추세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생산량은 하루 약 320만 배럴로 1970년대 정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석유 수입은 국가 예산에서 점점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40%를 넘는 수준으로 치솟고 통화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해 공공재정은 더 긴장되고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5월 초 해상에 정박한 유조선에 묶여있는 이란 원유는 약 1억 6,600만 배럴에서 1억 7천만 배럴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을 포함한 주요 고객들이 제재와 물류 문제 때문에 수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중국이 여전히 주요 구매자이긴 하지만 그 흐름조차 항만 제약과 재고 증가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란은 간접 경로를 통해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할인으로 원유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원유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만들지만 실제 수입을 억누르고 거래가 있어도 재정적 이익을 점점 제한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2025년 6월 충돌 당시 이란의 원유 수출은 약 94% 급락해 하루 약 170만 배럴에 가까운 수준에서 하루 약 1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급격한 하락은 단기간에 수입을 날려버렸고 이미 취약했던 경제에 장기적 후유증을 남겨 이란을 역사적 전환점에 더 가까이 밀어 넣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해방 작전 이후 쿠피안스크 시청에 국기를 공식적으로 개항했습니다. 12일 우크라이나 부대는 쿠피안스크 시의회 건물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시청 옥상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했으며 이는 하르키우 지역 반격 작전에서 상징적 의미와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작전은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2군단 소속 하르티야 여단이 지휘했으며 주 돌격축은 제4대대의 정찰 공격 그룹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돌격 부대는 시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시청을 통제한 뒤 신속히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현재 부대는 쿠피안스크 작전 집단과 함께 남아있는 러시아군 소규모 집단을 소탕하고 전 지역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제2군단의 지휘관 이호르 오폴렌스키 대령은 작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전문성을 치하했습니다. 그는 치밀한 계획, 확고한 지휘 참모 체계, 그리고 잘 훈련된 부대가 KIA 방식의 핵심 요소이며 우크라이나군이 적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섬멸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쿠피안스크는 하르키우 지역의 핵심 도시로 러시아 측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올린 보고에서 여러 차례 이미 장악했다고 주장했던 곳입니다. 이번 재해방은 지속적인 군사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거점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제4대대 병사들이 촬영한 영상은 돌격과 시청 옥상에서의 국기 개양 순간을 재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전투 의지와 지켜내겠다는 결단을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쿠피안스크 전선을 직접 시찰하며 방어 부대의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가방위군의 메시지는 짧지만 단호합니다. 쿠피안스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방어선을 지켜냅니다. 미국 의회를 뒤흔든 법안,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공식 추진합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 랜디 파인이 그린란드 합병과 관련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그 섬을 미합 중국의 일부로 편입하는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랜디 파인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주권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주가 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지만 이 법안은 대통령이 행동할 법적 통로를 만들고 의회의 정치적 후원을 보여줌으로써 통과될 경우 합병 절차를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인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면 섬 주민들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덴마크가 그 영토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이 확산되었을 때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그 섬의 안보를 보장해온 쪽은 미국이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는 최선의 방법은 매입을 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그린란드의 생활 수준이 덴마크보다 훨씬 낮은 반면 그 광대한 영토가 사회주의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지역이 사회주의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는 것은 워싱턴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방어 역량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의 통제권 아래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 강경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유럽연합의 국방 및 우주 담당 고위 대표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할 경우 나토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유럽 여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대서양 횡단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수십억 달러를 날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이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지정학과 에너지 측면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은 검증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에 대해 효과적 통제권을 확보했고 동시에 서반구에서 중국의 핵심 에너지 혈맥 중 하나를 끊어냈습니다.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마두로는 중국 특사 치우샤오치를 접견하며 카라카스와 베이징 사이의 형제 관계를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본질적으로 석유와 원유 담보 대출, 즉 석유를 대가로 한 차관의 기반에 구축된 것이며 에너지 이익과 부채 그리고 정치적 생존을 강하게 결박해온 구조였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바뀌자 그 연결고리는 거의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마두로의 후임인 델시 로드리게스는 취임 직후 어조를 빠르게 조정하며 미국과의 화해 신호를 보냈고 공동 발전 목표를 둘러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제재로 묶여있던 원유 약 5천만 배럴을 미국에 넘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매우 분명한 조치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추정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검증된 석유 매장량 약 3,03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17%에 해당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부실한 관리와 제재로 인해 생산량은 크게 감소해 2025년 말에는 하루 약 11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90년대 말 하루 350만 배럴 정점과 비교하면 큰 하락입니다. 워싱턴은 양뿐 아니라 질에도 주목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상당 부분은 동부 지역에 집중된 중지류와 초중지류입니다. 이는 미국의 많은 정유시설이 국내 경질류와 혼합해 디젤과 항공유를 생산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종류의 원유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중질 원유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이 전략적 공백을 메우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다른 중질류 공급국들에 대한 지렛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어두운 재정 전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약 15년 동안 베이징은 석유와 맞바꾸는 대출 협정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흐름을 통제하게 되면서 중국은 남아있는 거의 전액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약 10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2023년까지 베네수엘라 수출 원유의 약 68%가 중국으로 향했으며 그 대부분은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중단되면서 베이징의 투자와 대출은 불안정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손실은 정부 차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과 시노펙 같은 대형 국유 기업들은 수많은 합작 사업과 장기 채굴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억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시노벤사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도 포함됩니다. 현재 그들의 법적, 상업적 지위는
극도로 취약해졌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동안 미국 석유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과거 우고 차베스 시절 국유화된 자산을 둘러싸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재 소송을 추구해온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는 이런 법적 분쟁의 해결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전체를 재건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월 9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유 산업 지도부와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 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을 우선순위로 강조하며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최소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 이란은 전략적 이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받으면 중국은 보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